일본 근대사 이야기. 다섯 번째 이야기. 시모노세키에 울려 퍼진 대포 소리. 존왕양이 운동의 원래 목적은 선진 문명을 앞세워 일본을 침략하는 서구 열강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존왕양이 운동이 전개됨에 따라 일본 내에서는 자국 해안을 멋대로 드나드는 외국 선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게다가 쿠노네의 출현 사건으로 일본의 부실한 군사력을 확인한 서양 함선들이 일본 영해를 마음대로 드나드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바쿠 역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존왕양이 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무렵 존왕양 이파는 외세와 결탁하는 무리를 처결하고 일본 땅을 제 집처럼 해짓고 다니는 외국 상인과 외교관들을 쫓아내자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1861년에는 에도 부근의 시나가와에서 영국 공사관이 존왕양이를 부르짖는 무사들로부터 습격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사쿠라 다문 사건 때 이이나오스케의 죽음으로 권위가 바닥을 친 바쿠우가 1863년 결국 존왕양이 운동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공식 표명했습니다. 사실상 바쿠우가 백기를 든 셈인데 이를 계기로 존왕양이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외세 배척 운동을 펼쳤고 심각한 폭력 행위를 일삼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일본에 머무르던 외국인들은 국적을 불문하고 언제 무차별 습격을 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렸고 심지어 외국인과 관련 있는 일본인마저 표적이 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하지만 서구 열강은 그때까지도 일본에서 외세 배척 운동이 급격하게 확산한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1863년에는 요코하마 항구에서 출발하여 상하이로 향하던 미국의 펜브로크호가 시모노세키 해협을 지나던 중에 조슈해군 소속 군함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조슈해군은 사전 경고도 없이 다짜고짜 이 외국 선박을 향해 대포를 쏘아댔습니다. 선진 기술로 무장한 이 미국 무역선이 도망치는 속도는 그 뒤를 쫓는 조슈의 군함보다 월등히 빨라서 펜브로크호는 위기에서 무사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더 큰 문제로 전개되었습니다. 그 후 서양인들을 내쫓았다며 기세가 등등해진 조슈의 해군이 시모노세키 해협을 통과하는 외국 선박들을 위협하거나 공격한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조슈는 일본의 혼슈 서남부와 규슈 일부를 아우르는 지역의 옛 이름입니다. 시모노세키 해협은 세토나이카이와 한국의 동해 사이에 있으며 오랜 옛날부터 아시아 해상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에도 시대의 조슈는 일본전 지역을 통틀어 사해서의 안에 들 정도로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자랑했습니다. 당시 스오노쿠니와 나가토노쿠니를 중심으로 발달했으며 바다를 사이에 두고 규슈의 사스마와 시코쿠의 도사에 인접해 있습니다. 조슈를 통치하는 다이묘 가문인 모리씨는 하기성에서 거처했는데 하기성은 오늘날의 야마구치의 하기시에 있습니다. 당시 조슈아는 다이묘의 성씨를 따서 모리안으로 부르기도 했고 하기성이 조슈안의 중심지이자 다이묘가 거주하는 곳이었으므로 하기안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앞에 펜브로크 사건에 대해 미국 정부가 정확한 원인과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조사하던 중 이번에는 같은 지점을 지나던 프랑스 군함이 조슈 해군으로부터 또다시 공격을 받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 이곳에서 미국 선박이 일본 해군의 기습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기에 프랑스 군함은 아무런 경계나 의심 없이 시모노세키 해협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기습 공격을 받자 프랑스 측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조슈의 해안 포대와 군함 고우신마루, 기가이마루 등이 프랑스 군함을 향해 일제히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프랑스 측은 기습 공격에 대해 이유를 알아보기로 하고 교섭 담당 서기관을 보트에 태워 육지로 파견하려는데 보트를 내리던 중에 또다시 조슈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보트에 탄 서기관이 부상을 당하고 선원 4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는데 프랑스 측은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해 빠르게 도망쳤고 다행히 더 큰 피해 없이 시모노세키 해협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시모노세키 해협 내 같은 지점에서 이번에는 네덜란드 군함이 또다시 공격을 받았습니다. 네덜란드는 미국과 프랑스 선박이 시모노세키 해협을 지나다가 조슈의 군의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네덜란드는 일본과 오래 우호 관계를 맺어왔기에
별다른 위험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있게 시모노세키 해협을 통과하던 네덜란드의 군함 역시 조슈의 무차별 공격을 피해가지 못했는데, 이날의 공격으로 네덜란드 측은 사상자가 9명 나왔고 선체도 크게 파손되었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 직후 조슈를 비롯한 일본 내 조낭양이 세력은 일본이 세계해상 강국들을 연이어 격퇴했다고 믿고 자축하는 분위기로 들떴습니다. 물정 모르고 기뻐하는 마음의 이면에는 이번에 크게 혼쭐이 난 서양 함선들이 이제는 시모노세키 해협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으리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조슈 지역 내 지식인 중에는 이번 일로 자신들의 군사력 수준이 이미 서구 선진국들을 앞지른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굳게 믿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들뜬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는데, 네덜란드 군함이 조슈의 군의 공격을 받은 지 5일 후 펜브로크 사건에 대한 경위 조사를 끝낸 미국 측이 보복 공격을 위해 시모노세키에 군함을 파견했습니다. 이때 시모노세키에 진입한 미국 군함은 요코하마에 정박해 있던 와이오밍호였는데, 와이오밍호는 시모노세키 해협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조슈 측을 향해 사정없이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미국 남북 전쟁에서도 크게 활약한 바 있는 군함답게 최신 무기로 무장한 와이오밍호는 인정사정 보지 않고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결국 조슈의 군함 고우신마루와 진보마루는 차례로 격침당했고, 기가이마루는 크게 파손되어 전투를 수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가메야마 해안 포대마저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저지른 일이 한두 번이 아니어서 피해국이 많았으므로 조슈안이 치러야 할 대가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6월 5일에는 프랑스 군함 세미라미스와 탕크레이드호가 시모노세키에 당도했는데, 지난번 프랑스 군함이 당한 일명 묻지마 공격에 대한 보복의 임무를 띠고 온 군함이었습니다. 특히 프랑스 측은 미국보다 손해가 컸던 만큼 보복 수준도 미국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결코 덜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해군은 해안과 포대를 모두 못쓰게 만들고 해군 250명을 상륙시켜 해안 포대에 사용하는 포탄을 전부 거두어 그대로 바다에 빠뜨려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전쟁에서 조슈 쪽 인명피해는 적었으나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적에게 무기를 모두 빼앗기고 패배했다는 사실은 매우 굴욕적이었습니다. 서구 열강의 선박을 연이어 공격해 세계적으로 이목을 집중시켰지만, 미국과 프랑스 양국의 군대와 벌인 두 차례 교전에서 참패한 터라 국제적으로도 망신살이 크게 뻗쳤습니다. 게다가 배상금 문제까지 불거지자 당시 군사력뿐만 아니라 경제 상황까지 서구 열강에 크게 뒤처졌던 일본은 더욱 곤란한 상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특히 동아시아 무역 항로 개척과 관련해 시모노세키 해협이 지닌 지리적 이점마저 공개적으로 떠벌린 꼴이 된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시모노세키 지역의 매력에 눈을 뜬 서구 열강 국가들이 기회를 틈타 너나 할 것 없이 모여드는 화를 자초했습니다. 1864년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등 4개국이 연합함대를 구성하여 군함 17척을 다시 시모노세키에 파견해 시모노세키 일대는 다시 한번 처참한 전쟁의 포화에 휩싸였습니다. 4개국 연합 함대의 매서운 공격 앞에 저항다운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한 채 맥없이 패한 조슈는 상대방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배상금 문제와 그 밖의 전후 처리에 관해 문의해 시모노세키 협정을 맺었습니다.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공공한 상황에 처해 있던 바쿠우가 사건의 책임을 지고 배상금을 물어주는 부담을 떠안았고, 서구 열강은 공식적으로 시모노세키 지역에서의 통상에 관한 권리를 얻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일본 근대화의 정신적 스승 요시다 쇼인으로 이어집니다.